없어이고요. 자, 이건 먹고 많이 건강해졌습니다 라고 이 글들을 올려주신 분들, 그 글을 제가 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네, 좋은 정보 항상 감사합니다. 박사님 영상 보고 비오6기소 한지 2달 반 되었습니다. 몸에 기운이 없어 누워있는 시간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피곤함도 줄고 근육통이 있었는데 좋아졌습니다. 병원 결과 콩팥에서 내려오는 세뇨관이 말라 비틀어져 시술 2번 하고 염증이 없어지지 않아요. 네, 이번엔 풍선을 넣어서 수술하기로 예약했습니다. 다행히 밥은 요새 잘 먹고 있습니다. 비오6기소 한 덕분입니다. 꾸준히 먹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어 주셨습니다. 자, 비오6기소를 드시고 이렇게 좋아지셨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자, 비오6기소라고 하는 거, 여러분 뭐 많이 들어들 보셨을 텐데요. 네, 뭘까요? 네, 비타민 C를 말을 하는 겁니다. 비타민 C. 그 다음에 오메가3. 그 다음에 유산균. 그 다음에 키토산. 그 다음에 용융소금, 그 다음에 소화효소제, 이걸 말을 하는 거다라는 건데요. 자, 이것들을 먹었는데 저렇게 안 좋았던 것들이 왜 좋아질까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개씩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비타민 C는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위산을 만드는 원료가 되어진다. 이 얘기 뭐 굉장히 많이 들었죠. 그래서 일단 소화가 잘 되도록 해준다. 기타 염증을 줄여주고,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해주고, 산소 공급이 잘 되도록 해주고, 신진대사가 잘 되고, 포도당 대사가 잘 되고, 포도당 대사가 잘 되니까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에너지가 만들어지니까 몸이 따뜻해지고, 힘이 나고, 그 다음에 피부가 좋아진다. 여러분들이요, 피부가 좋아질 정도면 네, 다른 데는요 이렇게 물을 수가 있죠. 피부는요 정말 극으로 말단에 있는 곳입니다. 피부만큼이나 영양성분이나 산소를 받아먹기가 어려운 곳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좋아진다라는 것은 비타민C가 엄청난 기여를 한다 라는 거죠. 비타민C가 그 멀리 있는 피부까지 좋게 해준다. 그러니까 장기는 훨씬 더 좋아질 수가 있다. 그래서 비타민C 열심히 챙겨 드시는 게 맞죠. 그 다음에 오메가3인데요. 오메가3는 박스에 적혀 있는 것만 보셔도요. 기능만 보셔도 혈행을 개선시켜준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혈행, 혈액이 잘 돌아간다, 피가 잘 돌아간다. 피가 잘 돌아가니까 어떻게 되나요? 세포 말단, 세포 말초 혈관까지 영양성분과 산소가 공급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해준다. 그래서 오메가3 그런 기능을 하는 데다가 오메가3는 우리들의 수많은 세포의 이 세포막을 만드는데 이용이 되어진다. 세포막에 얘가 박혀 있는데요. 세포막에 얘가 박혀 있으면서 그 세포의 신진대사가 잘 되도록 해주는 게 바로 오메가3다. 그 다음에 우리 혈중에 돌아다니는 지방들을 줄여줍니다. 거기다가 눈이 건조한 경우에 오메가3를 먹으면 훨씬 부드러워진다. 자, 눈까지 좋아진다. 이 정도면 뭐 말이 끝난 거 아닙니까? 눈도 모세혈관이 많이 들어있는 곳이고 당뇨가 걸리면 신장과 눈이 나빠진다라는 건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신장과 눈에 모세혈관이 많이 있고 그 모세혈관에 영양과 산소가 잘 공급이 되어지지 않는 정도의 혈관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오메가3를 먹으니 눈이 촉촉해진다라는 거죠. 자, 이렇다. 혈액순환, 신진대사 이런 것들이 관련이 되어져 있다. 그 다음에 유산균인데요. 유산균은 우리 장을 굉장히 튼튼하게 해주죠. 장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하고 또 이 장벽에 유산균이 장균총의 막을 형성하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 중에 들어있는 각종 물질들을 1차적으로 한번 걸러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리고 장에 있는 균들에 의해서 장관 면역을 만들어낸다. 기타 등등 장의 각종 호르몬을 잘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해준다. 그것 때문에 몸 전체의 밸런스, 조절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거죠. 네, 유산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다. 그 다음에 키토산인데요. 키토산은 내가 섭취한 음식물들을 붙잡고 배출을 시켜준다라는 건데요. 그냥 단순하게 나쁜 물질들을 배출을 시켜준다 이것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 영양소, 각종 물질들을 붙잡고 대장에까지 끌고 내려가 준다. 직장에까지 끌고 내려가서 바깥으로 배출시켜 준다라는 건데 이 대장에 이런 물질들을 끌고 내려가는 것 때문에 대장에서 분비되어져 나오는 각종 호르몬 분비가 원활하게 되어진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들어왔던 말 중에요. 골고루 잘 먹어라 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수많은 영양소가 내 혈액 속으로 흡수되어져서 들어가가지고 내 몸을 조절을 하는 것도 있지만 수많은 영양소들이 대장에 가가지고 대장에 살고 있는 균들이나 대장의 장막 미세 육모에 자극을 주어서 장에서 분비되어져 나오는 각종 호르몬을 조절을 해줄 수 있도록 되어지기 때문에 다양한 물질들을 골고루 잘 먹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요, 키토산은 이러한 물질들을 붙잡고 대장에까지 끌고 내려간다. 그래서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요, 골고루 잘 먹는 게 중요하고 특히나 포도당도 잘 먹고 잘 먹은 그런 물질들이 대장까지 잘 가야 된다. 잘 갈 수 있도록 키토산을 같이 먹어주면 혈당을 조절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금이죠. 소금은 우리 몸속에서 전기를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은 전기가 통해야 되고 우리 몸속에는 소금물이 있어야 전기가 잘 통하고 전기가 잘 통해야 심장도 뛰고 근육도 움직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염분이 몸에 충분하게 있음으로 해서 각종 미생물이 자라는 것도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염분이 부족하면 몸에서 여러 가지 염증들이 발생하는데 특히 미생물 감염에 의한 염증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가 있다. 이것 때문에 염분 섭취는 굉장히 중요하고 소금 먹지 마라라고 하는 소금 줄여 먹으라 하는 저염식하라고 하는 이야기들은 전부 새빨간 거짓말이다. 왜 그런 거짓말을 하게 됐는지는 그분들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자, 건강하기 위해서는 장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이 장은요, 내가 소화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의존합니다. 소화가 잘 안 되면 장은 망가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설사가 생기거나 변비가 생기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소화가 잘 되도록 해주는 영양제, 소화효소제라고 하는 것인데요. 내가 섭취한 많은 물질들을 분해를 시켜주는, 잘라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소화효소제다. 연세가 들어가면 소화효소의 분비량이 절반 정도로 감소하기 때문에 점점 소화 능력은 떨어지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는 하지만은 그 노화 속도가 천천히 오도록 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소화가 잘 되도록 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생을 하시고 계실 텐데 가장 먼저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소화가 잘 되도록 하는 것이다. 소화가 잘 되도록 하려면 소화효소제, 비타민C, 소금, 키토산을 잘 챙겨 먹으면 된다. 이게 바로 비오유키소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요, 이 비오유키소를 드시고 좋아졌습니다 라고 글을 쓰게 되었다라는 건데요. 자, 피곤함이 줄었다. 역시 비타민C 때문에 그랬다.
라는 거고요. 근육통도 좋아졌습니다. 근육에 통증이 있다. 통증은 왜 줄었을까라는 겁니다. 염증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고, 염증은 왜 줄었느냐? 방금 말씀드렸던 각종 좋은 효과를 봤기 때문에 그렇다. 심지어 밥을 잘 먹고 있습니다. 밥도 잘 못 먹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소화가 잘 안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소화도 잘 되니까 지금 밥맛도 좋아졌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분 한번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유튜브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60대 주부입니다. 저는 당뇨가 발병된 지 약 25년 정도 됩니다. 마른 체형이고 소화가 안 돼서 저희 가족용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유튜브에서 박사님 비타민C와 소금 영상을 보고 먹기 시작한 지 7, 8개월 된 것 같습니다. 박사님 항상 소화에 대해 말씀하시고 계시듯 제가 소화가 안 돼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소금 먹으면 소화와 속 메스꺼리던 것이 많이 좋아져서 요즘은 살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비타민C 먹기 전에도 속쓰림이 있었습니다. 하루에 6g 먹고 있는데요. 속쓰림이 계속되고 있는데 비타민C 계속 먹어야 하는지요? 병원에서는 제가 계속 속이 쓰리다고 하니까 약을 지속적으로 계속 먹으라고 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비타민C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이분이 소화가 안 된 이유가 뭐냐라는 건데요. 이분 소화 안 된 이유는 바로 소금, 소금과 비타민C, 즉 산성 성분이 부족했다. 그 중에서도 이 소금이 부족했다. 소금은 위산을 만드는 원료가 되는 것이고 비타민C도 공급이 되어지면 위산을 만드는데 사용이 되어지죠. 그래서요, 결론적으로 이분은 위산이 몸에 부족했던 분이다. 뭐 가족력처럼 위산이 부족했던 분이다. 또 뭐 이 집안 전체가 어린 시절부터 염분을 적게 먹었는지도 모르고요. 아니면은 식사량이 적은 그런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염분량이 감소하고 섭취하는 염분량이 작고 그러다 보면은 소금이 덜 들어가면 위산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부족해지고 위산 만드는 능력이 약해지니까 소화가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온 가족이 그랬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쩔 수 없이 식사량이 적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라는 건데 비타민C하고 소금을 먹었더니 이분은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좋아진 이유가 뭐냐? 소화가 잘 되도록 되었다. 뭐 때문에? 위산을 만드는 비타민C와 소금이 들어가서 그렇다. 자, 그래서요, 소화도 잘 되었지만 메스꺼림도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적고 있죠. 자, 이렇게 되어지는 이유가 뭐냐라는 겁니다. 메스꺼림이 좋아졌다. 이게 바로 비타민C가 지속적으로 몸속으로 공급이 되어지게 되면 순환이 굉장히 잘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거기다가 염분까지 충분히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좋아진다라는 거고요. 자, 근데 이분 속쓰림이 아직도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비타민C 먹어야 되는지 이게 궁금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분이요, 지금 병원에서 주는 약을 계속 먹고 있죠. 약을 먹고 있으면 저 약이 이제 무슨 약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대부분 속쓰리다 그러면 먹을 수 있는 약 뭘 주느냐 하면 위산 분비 억제제라고 하는 것을 줍니다. 네. PPI라고 그러죠. 프로톤 펌프 이니비터라고 하는 그런 약물인데요. 위장에서 프로톤, 즉 수소 이온을 만들어서 위장에 넣어주는 그 펌프가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약물입니다. 뭐 어떡하죠? 네. 그 고장나면요, 소화 계속 안 됩니다. 위산이 계속 안 나오는 겁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PPI, 위산 분비 억제제,
예, 이런 거 지속적으로 먹으면 곤란합니다. 정말 큰일 납니다. 계속 먹으면 위장 작동 잘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약물은 급할 때 먹는 거다. 지속적으로 먹으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노력을 해도 또 해도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그 노력도 안 하고 약에 의존한다. 그러면 위장이 갑니다. 그러면 위산 분비가 계속 안 되는 거죠. 네, 정말 곤란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약을 계속 먹을 게 아니라 위산이 잘 나올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을 해줘야 되는데, 이분 비타민C 먹으면 속쓰리다. 비타민C 먹기 전에도 속쓰렸다. 비타민C 먹어도 속쓰리다. 이거 계속 속쓰리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도 계속 먹어야 된다. 네, 심하면 식사 후에 양을 줄여서라도 먹으면, 지속적으로 계속 먹어주면 결국은 자연적으로 내 위장을 고쳐준다. 누가? 위장이. 내 몸이 나를 고쳐준다. 내 몸이 나를 고쳐줄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약물로 그 환경을 부숴놓으면 내 몸이 나를 고치기가 어렵다. 비타민C는 내 몸을 스스로 고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물질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먹어주는 게 더 훨씬 더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꾸준히 섭취를 하는 것이 좋다. 비타민C 계속 먹어야 된다. 라는 거죠. 자, 다음은요, 어떤 분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해놨는데, 그 중에 질문을 좀 골라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C로 암을 극복했다고 하시는 박점땡씨 유튜브를 보면, 하루에 비타민C와 MSM을 각각 36g으로 시작했다. 비타민C 36g 먹었고, MSM도 36g을 먹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105g씩 먹고 있다. 하루에 비타민C를 105g 먹고 있다. MSM도 105g 먹고 있다. 네, 이렇게나 많은 양을 먹고 암을 치료했다고 하시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저한테 물어본 겁니다. 저는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둘 다 열심히 챙겨 먹으면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왜? 몸에 긍정적인 물질이고 몸에 필요한 물질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 가능한지 여부는 물론 밝혀진 연구 논문만으로는 설명이 어려워 보입니다만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리포소말이 아닌 일반 비타민C 경구로 복용 시 최대 혈장 농도 220mg/dl를 넘기 어렵고 효율상 5, 6시간마다 3g씩 복용하는 게 좋다고 공부했습니다. 자, 이 항암을 하는 데 있어서 혈장 비타민C 농도가 400mg/dl 정도는 되어야 항암 효과를 나타낸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네. 피 속의 농도가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경구로 먹을 경우에는 220을 넘기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항암에 효과가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이 얘기가 한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C나 MSM이 논문들에 나와 있는 내용들로 이게 옳습니다. 맞습니다. 라고 설명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는요, 수많은 맹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비타민C 많이 먹어야 되는데 이분은 지금 36g에서 지금은 105g을 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105g씩 먹어서 항암이 되어진 논문이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비타민C를 먹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져 있는 양이 박스에, 이 비타민C 박스에 적혀 있는 양이요, 하루에 하나를 먹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2g 정도는 허용을 하고 있는 수준이죠. 그런데요, 연구자가 2g 정도, 1g 정도 먹으라라고 되어져 있는 것을 어기고 100g씩 먹이면서 연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연구가 아예 없다라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 어떤 세상에 살고 계시는지 제가 뭐 밑에다가 이렇게도 좀 적어 놨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정보 양에 짓눌리는 시대다. 여러분, 정보가 너무 많다. 그 다음에요, 논문보다, 과학보다 경험이 앞서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정보가요, 넘칩니다. 경험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실제 몸에서 일어난 현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혈액을 뽑아가지고 내 몸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다. 아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과학도 못 믿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느끼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과학이랍시고요. 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뭐, 엄청 여러분들 지금 당하고 계시는 거다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게요, 과학도 있고요, 과학이 아닌 것도 같이 섞여 있고,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그걸 어떤 일률적인 잣대로 이렇게 해서 한다는 것은 무리다. 예. 그래서 국민들은 지금 현재 내가 겪고 있는 이게 바로 현상이고, 이게 바로 과학인 겁니다. 예. 그런 데이터가 모여서 정리가 되면 그게 과학이 되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심각한 부작용을 가지고 있다. 이게 맞다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말을 하고 있는 과학을 토대로 해서 이게 맞냐 틀리냐 이걸 판단하는 것 자체가 무리다. 왜? 벌써 과학을 넘어서 100g씩 먹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보다 먼저 더 발전되어져 버린 게 바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경험이다라는 거죠. 그 경험을 이제 믿어야 되는 시대가 돼버렸다라는 거고, 저는 이분이 비타민C와 MSM을 먹고, 예, 지금 암이 치료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을 저는 믿습니다. 왜 그러냐? 원리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너무 과학만 따지다가는 네, 놓치는 게 너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항암을 하기 위해서는 혈장 농도가 400mg 정도, 비타민C의 농도가 400mg per 데시리터 정도까지는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굉장히 많은 양이 피 속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물론 그것도 효과가 있습니다만은 그거의 절반 되는 양도 충분히 예,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효과가 전혀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비타민C가 왜 그런 효과를 나타내느냐라는 건데요. 많이 있습니다. 비타민C, 예, 항암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비타민C는 소화를 잘 되게 해준다. 항암을 하려면요.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첫 번째가 소화가 잘 돼야 됩니다. 소화가 잘 안 되는 몸을 가지고 항암을 한다? 네, 질병을 고쳐보려고 한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소화가 안 되는 몸을 가지고 당뇨를 고친다, 혈압을 고친다, 항암을 한다. 이게 말이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비타민C는 일단 소화를 잘 되도록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항산화입니다. 죄송합니다. 암에 걸려 있으신 경우에 몸속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의 양은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기다가 항암제가 들어가거나 방사선을 하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도 발생되어지는 활성산소의 양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몸이 계속 망가져 갑니다. 그런 것들을 막아줄 수 있는 게 바로 또 비타민C다라는 거고요. 항암을 하시는 동안 또 제대로 못 먹고 약물은 계속 들어오고 이런 것들 때문에 몸의 비타민C 양은 극도로 감소하게 되어져 있다. 그러면 각 조직 장기에 들어있는 비타민C의 양도 감소하게 된다. 이걸로 인해서 몸이 지탱해내기가 또 어려워진다. 네, 항산화를 시켜준다라는 게 있죠. 그 다음에 비타민C는 뭉쳐있는 적혈구가 잘 떨어지도록 해주고 떨어짐으로 인해서 적혈구가 산소를 운반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준다. 평소에 내 몸속으로 들어온 그 산소가 전부 공급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잘 운반이 되어져야 산소가 세포에 잘 가야 내 몸의 신진대사가 잘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C는 과하게 먹어야 된다.
라는 거죠. 산소 공급이 잘 되어지니까 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신진대사가 잘 된다. 신진대사가 잘 되면 내 몸의 자율신경 조절을 잘 할 수 있도록 되어진다라는 거고요. 자율신경 조절이 잘 되어져야 조절이 되어지는 게 뭐냐면 혈당 조절, 면역 조절, 그 다음에 배변 조절, 발한 조절, 체온 조절, 혈압 조절, 면역에 해당되는 게 뭡니까? 또 암이죠. 면역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자율신경 조절이 잘 되도록 해주는 것이 비타민 C다 라는 건데요. 열심히 챙겨 먹으면 훨씬 더 자율신경 조절이 잘 된다. 대충 먹으면 자율신경 조절 능력이 떨어진다. 안 먹으면 더 안 된다. 그런데 저분은 왜 100g이나 되는 양을 먹어야 되느냐? 몸이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20g 먹어도 설사를 해가지고 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10g을 먹어도 설사를 합니다. 근데 저분은 100g을 먹어도 설사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만큼 사용이 되어진다.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몸속으로 비타민C가 들어가서 설사가 생기지 않으면 몸에서 쓸 수 있도록 되어지는 것이다. 왜 많이 쓸까요? 몸에 사용되어지는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어디서 사용이 되어질까요? 여기저기서 사용되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항암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비타민 C이다. 그것이 비타민 C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열심히 비타민 C를 챙겨 드시는 건 당연하고요. 항암하시는 분들 대부분 36g 이상을 드시고 있다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비타민 C 열심히 챙겨 드셔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요, MSM입니다. MSM은 이제 메틸셀포닐 메탄이라고 하는 건데, 황이 들어있는 그런 분자죠. 소나무에서 추출한다라는 걸로 되어져 있는데, 합성을 해서도 만들 수도 있을 정도로 간단한 분자입니다. 메칠기가 여기 하나, 두 개가 있고, 산소가 두 개 붙어 있고, 안에 유황이 이렇게 붙어 있는 이런 분자인데요. 이게 우리 몸속에 들어와 가지고, 뭐 하는데 쓰이느냐? 아미노산 중에 황이 필요로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황이 들어가야 만들어지는 아미노산이 있다라는 거죠. 시스테인,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 이것이 글루타치온을 만드는데 사용이 되어집니다. 자, 글루타치온 뭐냐라는 건데요. 우리 몸속에서 글루타치온을 합성해서 만들어냅니다. 글루타치온 뭐 안에 쓰이는 거냐면 활성산소 제거하는 데 쓰이는 겁니다. 특히 뇌세포의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사용이 되어지는 것이 글루타치온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글루타치온이 내 몸에 충분하게 만들어져 나와야 되는데 그걸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게 S 저거다라는 거죠. 황이 있어야 된다. 황은 여러분들 무엇으로부터 공급을 주로 받고 있냐면 마늘 같은 거, 양파 같은 거, 스파이시한 그런 매운 이런 물질에 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부터 공급이 되어지는 그 정도의 양 외에는 공급받을 때가 사실 별로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 머리카락을 통해서 빠져나가고 있는 황의 양은 거의 퍼센트 단위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농도로 머리카락을 통해서 빠져나가고 있는데, 빠져나간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물론 단백질 속에도 황이 들어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많이 황이 들어와 가지고 내 몸 여기저기서 많이 사용이 되어지고, 그렇게 많이 사용이 되어지려면 많이 들어와야 된다. 자, 황을 우리가 충분하게 먹고 있느냐 아니냐 잘 모릅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먹어주는 것이 내 몸에 필요한 곳에 잘 갖다 쓸 수 있다라는 거고요. 충분한 양이 얼마인지 잘 모른다 이겁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항암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 영양 성분이 비타민 C, 그 다음에 식이유황 이런 것 말고도 다른 것들도 필요한 게 굉장히 많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양을 충분하게 먹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건데요. 도대체 이 황은 먹으면 어디에 도움이 되는 거냐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인터넷에 나와 있는 것들을 좀 긁고 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골관절염에 MSM을 사용을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 MSM의 S, 저게 황이죠. 이 황이 들어와서요. 우리 무릎 관절에 그 생성되어지는 물질 중에 콘드로이친 설페이트라고 하는 그런 다당체가 있습니다. 그 다당체를 만드는데 이 황이 공급이 되어진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요, MSM을 투여를 해서 관절 염증이 개선이 되어지는지 실험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좋아집니다. 좋아지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요. MSM은 통증을 줄여준다. 즉 염증을 줄여서 통증을 줄여준다. 부은 것을 줄여준다. 그 다음에 피부 노화도 감소시켜준다. 알레르기도 줄여준다. 등등 많이 쓰인다. 특히 골관절염에 좋고 글루코사민하고 같이 먹으면 훨씬 더 통증이나 부종을 감소시키고 관절염을 감소시킨다. 관절의 기능까지도 향상을 시킨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건 논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논문이 인간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얼마나 관여가 되어져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이 임상 실험을 통해서 되어져 있는데 누구나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니다. 안 되는 분도 있다.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심지어 류마티스 관절염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혈액낭염, 혈액낭에 염증이 일어난 경우에 건염, 건초염이 있는 경우에도 즉 이런 염증에 MSM은 도움이 많이 된다. 특히 피부에 좋고 흉터나 튼살, 주름, 그 다음에 햇빛에 의한 화상, 상처, 찰과상 이런 곳에도 효과가 좋더라. 그 다음에 위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복용할 수 있다. 만성 변비, 궤양, 개실증, 치질 이런 데까지도 도움이 많이 된다. 자, 부작용에 있어서 멘트는요. 6g까지는 안전하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아까 이분은 105g까지도 먹었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네, 이거는 뭐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게 6g이고 더 먹고 덜 먹고는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피부에 바를 때 안전성에 관한 정보는 충분하게 되어져 있지는 않다. 하지만 네, 이 MSM을요 바르면 화끈화끈 열이 납니다. 그래서 무릎 관절 같은 데 발라주면 따끈따끈 이렇게 따뜻해짐을 느낄 수가 있다. 그래서 MSM 크림을 또 많이 바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뭐 크게 부작용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임상 경험 중에 있다. 라는 거고 논문으로서는 뭐 어느 정도 충분히 많이 나와 있을 정도로 많다. 하지만 부작용에 관해서는 아직도 모른다. 모른다라는 겁니다. 나쁘게 되어진다 이 얘기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 결과가 아직 없다. 뭐 이런 정도로 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뭐 또 좀 다른 이야기인데요. 같은 분이 질문을 해 주신 건데요. 에너지 드링크를 참 좋아하는 일반입니다. 거의 중독 수준으로 수시로 먹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에너지 드링크 성분표를 보면 벤조산 나트륨이라는 방부제가 꼭 첨가되어 있는데 비타민C와 반응 시 1급 발암물질인 벤젠이 형성된다고 하는데 동시 복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각 장기나 세포에 상존하는 비타민C로 인해 인체 내에서도 같은 화학 반응으로 벤젠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혹은 같이 복용해도 안전할까요? 비타민C 수시 복용하고 있습니다. 자, 비타민C와 이 벤조산 나트륨하고 같이 먹는다고 해서 몸에 큰 문제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1급 발암물질인 벤젠이 형성이 되어진다. 이미 벤조산 나트륨 자체가 벤젠입니다. 이미 벤젠이에요. 그래서 이 벤조산 나트륨 자체가 몸에 굉장히 나쁩니다. 그러니까 벤조산 나트륨이 몸에 주는 그 영향, 나쁜 영향,
그 영향은 있지만은 이것이랑 비타민C랑 같이 먹는다고 해서 나쁜 것이 더 증가한다.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왜 그런가? 뒤에서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벤조산, 벤조익산 어떻게 생긴 놈이냐? 이렇게 생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게 벤젠입니다. 이 육각형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게 육각형이고 육각형의 신맛을 내는 카르복실 그룹이 이렇게 붙어 있는 이런 물질이죠. 자, 이거는요, 아주 성능이 좋은 방부제입니다. 소디움 벤조에이트. 이것도 역시, 예, 여기 수소 H를 떼어버리고 나트륨을 붙여놓은 건데, 얘는 산성, 얘는 중성,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죠. 자, 얘도 방부제로 쓰인다. 그 다음에 포타시움 벤조에이트, 칼륨이 붙어 있는 거죠. 자, 이놈도 방부제로 쓰인다. 방부라는 게 뭡니까? 미생물이 못 살도록 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미니멈 이니비토리 컨센트레이션 MIC라고 하는데요. 단위는 ppm입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은 미생물을 못 자라도록 하는 최소한의 농도를 나타내는데 요 가로축에는요 각종 미생물의 종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이콜라이 이런 것들도 있고요, 살모렐라도 있고요, 뭐 락토바실러스도 있고요, 스테필로코커스도 있고 뭐 다양하게 캔디다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 벤조익 애시드라고 하는 놈을 집어넣으면 여기 있죠. 벤조익 애시드. 네, 벤조익 애시드를 집어넣으면 1000ppm 이게 0.1%입니다. 0.1% 정도만 들어 있어도 자, 대부분의 균들이 잘 못 산다. 그다음에 여기 몇 가지만은 약 0.6%까지 넣어야 못 살게 되는 것들도 있다라는 거죠. 자, 미생물이 못 산다. 이런 얘기입니다. 미생물이 못 산다. 벤조익 애시드, 생물을 못 살게 한다. 자, 이런 것들이 병균인 경우에는 얘네들을 못 살게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네, 병균을 없애는 데는 좋겠죠. 자, 또 다른 데이터를 또 하나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콜라이 같은 거를 실험을 한 건데요. 여기에서도 벤조익 애시드의 농도가 0.03% 정도만 되어지면 자라지 않는다. 미생물이 자라지 않는다. 항균성을 나타낸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요. 미생물이 살지 못하도록 하는 약물이다라는 것이고요. 미생물도 세포고요. 사람의 몸도 세포로 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미생물이 못 살 정도면 사람의 세포도 못 살고 힘들 정도의 물질이다. 그래서 이런 물질들이 음료수마다 들어있다. 이럴 경우에 몸에 일단 나쁘다라는 건데요. 보통 이 벤조익 애시드도 사람 몸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정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병 정도 먹는 거 가지고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이런 음료를요. 여기 가면은 주고 저기 가면은 주고 하루에 막 여러 병씩 계속 마시는 사람의 경우에는 저 물질이 몸에 계속 들어올 수가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저 물질이 몸에 해를 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벤조익 애시드가 방부제로 쓰여서 먹는 것으로도 쓰이지만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화장품류에도 들어있는 경우가 흔하게 있습니다. 그게 피부에 발라져 가지고 또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특히 자외선 차단제의 저런 물질, 저런 화학 구조를 가진 물질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에도 쓰이고 먹기도 하고 그것도 화장도 많이 하고 또 많이 먹고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이 물질이 세포 속으로 들어오고 위장 속으로 들어오고 들어와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느냐. 네. 이 비타민 C와 벤조익 애시드가 만나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려면 조건이 필요합니다. 화학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 조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라는 건데요. 정말로 비타민C와 벤조익 애시드가 만나거나 해서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느냐라는 거는 조건을 이해를 하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한번
그 조건을 봐 봅시다.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은 위장이나 세포 내에서요, 펜톤 반응이 일어나야 가능하다라는 건데, 펜톤 리액션이 일어나려면 조건이 pH가 굉장히 낮아야 됩니다. pH가 보통 1, 2 정도까지 되어져야 되죠. 우리 위장에서 pH가 1, 2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조건이 뭐냐면 이 철분의 농도입니다. 철분의 농도가 약 0.1%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많은 양의 철분과 pH가 낮은 pH가 있어야 이 펜톤 반응이 일어난다라는 건데요. 이 자체만으로도 이런 반응이 만들어진다라는 건데, 이 반응이 그럼 어떤 반응이냐라는 건데, 요 H2O2라고 하는 이놈이 뭐냐면 과산화수소입니다. 그러니까 pH가 낮고 철분이 들어있는 경우에, 철분도 그 플러스 2가짜리 철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철이 있는 경우에, 그것도 0.1% 농도로 있는 경우에 과산화수소가 발생하고, 발생되어진 과산화수소로부터 하이드록시 라디칼이 발생하고, 이 라디칼이 바로 강력한 활성산소입니다. 분자를 파괴를 할 정도로 강력한 그런 활성산소다. 즉 펜톤 리액션은 강력한 활성산소 하이드록실 그룹을 만들어서 다른 분자를 파괴를 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가 되면 벤젠고리도 박살이 나버립니다. 벤젠고리가 분해가 굉장히 잘 됩니다. 벤젠고리가 분해가 돼버린다라는 거죠. 벤젠고리가 생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디서 듣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네, 잘못 설명을 누가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비타민C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 아까 비타민C를 먹고 위장에 들어왔을 때 pH가 낮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pH가 낮아야 된다. 그런데 위장의 pH가 위산 때문에 1이나 2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철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철이 들어있어야 된다. 이 조건이 성립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위장에서는. 그 다음에 우리 위장에서, 세포에서는 또 어떠냐라는 건데, 세포에서도 철분이 이만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건 형성 안 되죠. 그 다음에 세포 속에서 이 수소가 많이 있어야 된다. pH가 낮아야 된다. 세포의 pH가 1 정도로 낮아야 이 반응이 만들어진다. 그래야 이런 게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 반응 자체가 우리 세포 속에서, 위장 속에서 일어날 수가 없다. 네. 왜 그러냐 하면 pH가 떨어지려면 위산이 있어야 되는데, 위가 있는 쪽에서 철분이 그만큼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요. 세포 속에서는 이 수소가 한 개만 떨어져 나오지, 이 두 개가 다 떨어져 나와가지고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되게 복잡할 텐데요.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상당히 힘드시죠? 비타민C는요, 우리 위장에서 겨우 수소가 한 개가 떨어져 나옵니다. 위장의 pH가 낮기 때문에 그렇죠. pKa 4.1에서 이 H가 떨어져 나온다라는 거고요. pKa 11.8에서 이 수소가 두 개가 다 떨어져 나온다라는 건데, pH 11이 되는 우리의 세포 속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pH가 4.1이 되는 우리의 세포 속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비타민C를 갖고는 pH를 맞춰낼 수가 없기 때문에 펜톤 반응이 일어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비타민C로부터 수소가 떨어져 나오는 pH가 pK 4.1일 때 요게 먹은 양의 절반은 이런 형태로 위장에서 존재를 한다. 그리고 흡수되어져 들어갔을 때도 들어갔을 때는 이쪽 형태가 좀 더 많아지겠지만 우리 세포 속에서 이런 형태로 존재하기는 어렵다. 왜? pH가 11.8이나 되어져야 이런 분자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C 때문에 저런 일이 일어난다. 펜톤 반응이 일어난다. 그거는 거짓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비타민C는 여러분들께 정말 안전한 분자이다. 안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효과, 또 엄청 많이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비타민C를 먹고 이런 효과를 봤습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2년마다 하는 혈당 검사에서 매번 109 그 정도 항상 나왔는데 12월 2일 공단 검진 공복 혈당 90일이 나왔습니다. 한 번에 2알, 하루에 6알을 먹는데 전날 저녁에 하나를 먹고 잤어요. 좋아진 거죠. 자, 비타민C 먹고 혈당이 뚝뚝 떨어지는 이런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비타민C다. 비타민C는 값이 싸고요. 많이 먹어도 안전하다라는 것이 보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열심히 챙겨 드셔서 더욱더 건강해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닥터 한스 TV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무진장 어려웠죠? 어려웠습니까? 네. 자, 여러분들 올려주신 댓글에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영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진님 반갑습니다. 박사님 항상 감사합니다. 폴리페놀이 많이 들어있는 영양제는 비타민C와 오메가3 중에 어느 것과 같이 먹는 게 흡수가 더 잘 되나요?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는 지용성이고요. 폴리페놀도 지용성인 성분들도 있죠. 그래서 그렇게 같이 붙여서 먹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효율성이 높다. 이렇게 해보시면 되겠죠. 연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저는 당뇨 경계선인데요. 지난주부터 비타민C하고 레몬을 병행해서 먹었더니 소화도 잘 되고 식단 조절되는 것 같은데 살은 잘 안 빠지네요. 많이 먹는 편도 아니거든요. 네, 질문이 참 애매하네요. 뭐 어떻게 해달라는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소화도 잘 되고 그러시니까 살도 더 잘 찌겠네요. 그죠? 살을 빼고 싶으신 그런 것 같은데 살을 빼고 싶으시면요. 비오유키소, 다이어트 이런 거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살을 빼려면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몸에 있는 문제를 없애야 됩니다. 몸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자, 우리 몸은 원래 신진대사가 잘 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어떤 요인에 의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활 습관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내 몸의 상태가 나빠져 간다.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또 소화가 잘 안 된다, 장이 나쁘다, 기타 등등 많은 요인에 의해서 내가 먹은 것이 내 몸속에서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어릴 때는 잘 사라졌습니다. 먹으면 사라지고 먹으면 없어지고 그랬는데 요즘은 먹으면 사라지지 않고 남는다. 왜? 세포대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세포대사가 잘 되도록 하면 되는 거거든요. 세포대사가 잘 되려면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한 게 뭐죠? 어떻게 되어져야 건강한 거죠? 네. 잘 먹어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잘 자야 되고요. 그죠? 운동도 잘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잘해 주는 것이 건강해지는 비결이고, 건강해지면 자연적으로 대사가 잘 되기 때문에 살이 빠지도록 되어져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건강하지 않은 나쁜 곳을 먼저 고쳐야 다이어트가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가장 올바른 다이어트법 뭡니까? 건강해지는 것이다 라는 건데, 그 건강해지기 위해서 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그냥 단식을 해버리더라.
단식을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하면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하는 거는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건데요. 네. 뭐 계속 지속적으로 생식을 먹는다든지 채식을 한다든지 먹는 영양성분의 양을 극도로 자꾸 줄여 가지고 있으면 결국 그건 몸이 나빠져 가는 길인 거거든요. 자, 현미채식이나 생식을 해서 다이어트를 해서 살이 빠졌습니다. 건강해졌습니다. 이런 분들 많이 있는데요. 정말 건강해졌을까? 많은 사람들이 다 전부 다 그렇게만 하면은 다 살이 빠지는 걸까? 건강해지는 걸까라는 거거든요. 최종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네, 굶어가지고 빼는 거는 결코 올바른 다이어트 방법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주로요, 비만한 사람들이 생식을 하거나 채식을 해가지고 살을 빼는 거, 그거는 살 빠질 때까지 어느 정도 하는 거는 괜찮죠. 왜냐하면 비만한 사람의 경우에는 칼로리를 줄이는 게 좋은 거니까요. 그런데 몸의 질병도 좋아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가지고 누구나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아무한테나 몸이 나쁘면 생채식을 해라. 아무나. 네, 육식하지 말고. 그렇게 권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결국은 몸이 망가지더라라는 겁니다. 짧게 하고 목표를 달성하고 끝나면 되는데 지속적으로 하면은 절대 안 된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선 몸이 나빠서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살이 찌는 거니까, 대사가 안 되는 거니까 몸에 나쁜 것부터 없애라. 그게 예를 들어서 혈당이 있다, 혈압이 있다. 그럼 그런 것부터 잡아야 됩니다. 그런 거를 가지고 있으면서 다이어트를 한다. 어렵죠. 소화가 안 되고 있다, 변비가 있다, 설사를 한다. 그러면서 다이어트를 한다. 이거 안 된다라는 거죠. 건강하게 되어지면 당연히 내 몸이 알아서 살을 빼주기도 하고 또 빠진 살은 지워주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뭐 그것만 가지고 될 게 아니라 각종 영양소들을 잘 넣어주는 게 좋고, 특히 비타민, 오메가3 유산균, 키토산, 소금, 소화효소제, 요거를 꼭 챙겨 드시기를 바랍니다. 강대용님 반갑습니다. 비타민C 하루 식후에 4타블렛 곱하기 3, 즉 12개. 자기 전에 밤 12시에 2개, 새벽 5시 2개, 이렇게 복용하고 있는데 괜찮은지요? 네, 지금까지 뭐 아마 드셔보셨을 텐데요. 네, 위장만 튼튼하면 그거보다 더 많이 먹어도 별일 없다. 그리고 많이 들어가면 이 설사가 올 수가 있는데요. 설사가 오기 직전까지 먹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가 뭐 일반적으로 최대 양은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설사하기 직전까지의 양. 네, 그런데요, 내가 비타민C를 많이 먹고 있는다고 해서, 많이 먹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건강한 사람이냐라는 건데, 많이 먹을 수 있는 사람일수록, 많이 먹어도 설사가 안 생기는 사람일수록 몸이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몸속에. 몸에 여기저기 사용할 곳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적은 양이 들어갈수록 조금밖에 안 먹었는데 설사가 생길수록 나는 좀 더 건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권장하는 양은 보통 하루에 6g 정도 먹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내 몸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난 더 먹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양을 늘려서 그냥 드셔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보통 뭐 18g, 20g 이 정도는 드시는 분들이 있고요. 통상적으로 6g 정도까지는 먹어라 이렇게 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박스에는 하루 1개 먹어라 이렇게 적혀 있죠. 왜 그럴까요?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를 좀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스는 1개 먹으라고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은 왜 6개, 20개씩 먹거나 있을까? 또 100개씩 먹는 사람은 도대체 뭘까? 라는 거죠. 네. 정보란 옳은 정보, 틀린 정보 혼재되어져 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을 잘 골라 잡는 것이 능력이다 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심한데 비타민C 괜찮나요? 이렇게 물어주셨는데요. 역류성 식도염이다. 이거부터 한번 알아보자라는 건데요. 왜 역류가 되어지느냐? 뭐가? 위산이. 위산이 왜 일로 올라오느냐라는 거죠. 자,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데 위산이 이렇게 올라올 수 있나요? 예, 못 올라옵니다. 누워있을 때에도요, 위산이 목으로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뭐, 눕는 방향도 중요하지만, 왼쪽 편으로 누우라 그러죠. 오른쪽 편으로 눕지 마라 그러죠. 왼쪽 편으로 누우라 그럽니다. 네. 이 누워있을 때도 위산이 올라오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요, 거꾸로 물구나무를 써도 위산이 올라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위산이 역류를 하느냐라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라는 건데요. 식도 하부 관략근이라고 하는 데서 꽉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산이 거꾸로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거꾸로 물구나무를 써도 식도로 위산은 내려오지 않습니다. 근데 왜 올라왔느냐라는 건데요. 위장벽에서 염증이 생겨가지고 위벽에 자꾸 무엇인가 자극을 주고 위벽이 불편하면 위가 자꾸 움직여가지고 위로 쏟아 올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식도에 위산이 오게 되면 다 화상을 입듯이 녹여버리게 되죠. 식도의 점막을 전부 다 녹여버린다. 그래서 아프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식도 하부 관략근이 열려버렸을 때입니다. 열려버렸을 때. 왜 열리냐라는 건데요. 여러 가지 위장의 문제로 인해서 열려서 올라올 수가 있다. 즉, 위산이 올라와서 이 식도가 문제가 일어난다라는 건데, 자, 여기서 문제의 출발점은 뭐냐면은 위장입니다. 위의 상태가 나빴어. 그래서 위장의 상태를 좋게 해주어야만이 식도도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다. 그래서 위장의 상태가 좋아져야 된다, 좋게 해야 된다. 이게 뭡니까? 결국은 소화가 잘 되도록 해주어야 된다. 위장이 튼튼하게 되도록 해주어야 된다. 소화가 잘 되도록 하려면 소화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는 조건이 뭡니까? 위산이 있어야 된다. 위산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위장벽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왜? 소화가 안 되고, 소화가 안 되면 음식물이 자꾸 위장에 남기 때문에 그렇고, 남아있는 음식물들이 자꾸 위를 건드립니다. 그래서 위에 자꾸 자극이 오고, 그걸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양산하게 되어진다. 이것 때문에 위산이 위장에 충분하게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요, 위산이 충분하게 나오지 않아서 소화가 잘 안 됐던 겁니다. 위산이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위산을 잘 분비되도록 해줘야 되는데, 위산이 잘 분비되도록 해주는 약을 주지 않습니다. 위산을 없애는 약, 위산이 잘 나오지 않도록, 못하도록 하는 약, 이런 것만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산을 그냥 만들어버리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습니다. 음식에 소금을 듬뿍 넣어서 먹고요. 비타민C를 먹어주면 자연적으로 위산 같은 게 만들어진다. 위산이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소금의 염소와 비타민C의 수소가 붙어서 위산 HCl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소화를 시키는 첫 번째 조건인 음식물을 녹인다. 위산에 음식물이 녹는다. 녹기 때문에 소화 효소가 들어오면 이제 분해를 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위장에서 소화가 잘 되어지게 되면 위장이 점점 좋아지겠죠. 좋아지면은 위산을 밀어내거나 식도 하부 관략근 여기에 문제가 생기거나 또는 여기 염증이 일어나도록 하거나 그런 것들이 줄어들 수가 있다. 결론적으로 위장이 튼튼해야 식도를 튼튼하게 만들 수가 있다. 그럼 위장이 튼튼해지려면 소화가 잘 되어야 된다. 소화 잘 되도록 하려면 비타민C하고 소금을 꼭 먹어야 된다. 다소 식도가 쓰릴지라도, 위장이 쓰릴지라도 식사 후에 조금씩 먹는 양을 늘려가시면 분명히 좋아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열심히 챙겨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질문은 저에게 아이디어가 번뜩번뜩 생기도록 해줍니다. 질문 많이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The truth